빛나는 동화전단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교과서 동화, 인기 동화 모아보기. 송아지와 바꾼부.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고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아내와 함께 작은 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여보, 올해는 무가 아주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요. 날씨도 좋았고 물도 잘 줬으니 무가 오동통할 거예요. 가을이 되자 농부는 밭으로 나가 여름 내내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하나하나 수확했어요. 배추, 상추, 당근. 그리고 드디어 무를 뽑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무가 땅속 깊이 박혀서 아무리 힘을 줘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이건 왜 이리 안 빠지는 거야? 허리 나가겠네. 농부는 삽으로 땅을 파고 팔을 걷어붙여 끙끙거리며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이야, 아이쿠야. 드디어 무가 쑥 하고 뽑혔는데 아이고야, 이게 무야? 덩치 큰 애기만 해요.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런 무는 처음이네. 이건 그냥 먹기엔 아까워. 농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래, 이 무를 골 사또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농부는 커다란 물을 보자기로 돌돌 싸서 등에 짊어지고 고을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에 도착한 농부는 사또님께 물을 내놓았어요. 사또님, 이 무 좀 보십시오. 제가 여름 내내 가꾼 무인데요. 너무 커서 혼자 먹기 아까워 이렇게 바치러 왔습니다. 사또는 물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허허, 이게 무요? 이럴 수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겠구먼.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요. 이방,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 줄만한 게 있느냐? 이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 사또. 마침 건강한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요. 허면 그 송아지를 이 농부에게 주어라.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를요? 아이고, 그저 고맙습니다, 사또님. 그날 농부는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옆마을의 욕심 많은 농부는 입을 쩍 벌렸어요. 무 하나를 주고 송아지를 받았다고? 그럼 난 황소를 바치면 금덩어리를 받겠군. 욕심쟁이 농부는 잽싸게 황소를 씻기고 뿔에 리본까지 묶은 뒤 관아로 갔어요. 사또님, 이 황소는 제가 여태까지 아껴 키워온 놈인데요. 사또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허허, 고맙구먼. 큰 황소를 다 바치다니. 이방, 예, 사또. 요새 들어온 것 중에 줄만한 게 있느냐? 이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 사또. 며칠 전 착한 농부가 바친 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요. 좋다. 그 무를 가져다 이 농부에게 주어라. 순간 욕심 많은 농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사또님, 저는 황소를 바쳤는데 무요? 사또는 웃으며 말했어요.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으니 황소로 무 하나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이방도 비식 웃으며 물을 안겨주었지요. 욕심 많은 농부는 물을 들고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아이고야, 황소를 내줬더니 물을 받아오다니 이게 뭔 일이야? 그날 이후 욕심쟁이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혔고, 마을 사람들은 착한 농부의 물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성 들인 마음이 크면 무도 크고 복도 따라오는 법이지. 그래, 욕심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무 하나로 복을 받은 착한 농부 이야기. 지금도 그 고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꿀.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작은 서당이 있었어요. 그 서당에는 훈장님 한 분과 3명의 학동이 함께 지냈지요. 말썽꾸러기 막내 도리, 얌전한 둘째 순이, 똑똑한 첫째 길수였어요. 어느 날 훈장님이 장터에서 돌아오시더니 조심조심 단지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아주 귀한 꿀이다. 겨우겨우 구했지. 새 학동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와, 꿀이다. 스승님, 저희도 한 숟갈씩만. 그러자 훈장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안 된다. 이 꿀은 아주 특별한 약꿀이라 아무나 먹으면 안 돼. 몸에 안 맞으면 먹고 죽는다. 에? 진짜요? 꿀이 그런 게 있어요? 새 학동은 입을 쩍 벌렸어요. 훈장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 명심하거라. 절대 단지에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꿀단지를 벽장 안에 깊숙이 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새 학동은 이불 속에서 속삭였어요. 도리야, 너 먹고 싶지? 응, 너무 달콤한 냄새였어. 근데 먹고 진짜 죽으면 어쩌냐? 훈장님이 혼자 드시려고 거짓말하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훈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선비 모임이 있어서 멀리 다녀오마. 서당 잘 지키고 있거라. 훈장님이 길을 나서자 새 학동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했지요. 지금이 기회야. 가자! 학동들은 벽장 앞으로 모였어요. 도리가 꾀를 써서 벽장 문을 열자 꿀단지가 고이 놓여 있었지요. 한 숟갈만 먹자. 진짜로. 그래, 3 숟갈만.
우리 셋이니까. 하지만 꿀이 입에 닿자 우와, 달다. 또 한 입만. 이건 숟가락이 아니라 국자로 퍼먹어야 해. 하나도 안 독한데. 결국 셋은 꿀을 바닥까지 싹싹 핥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꿀단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아이쿠, 큰일 났다. 스승님이 오시면 어쩌지? 우린 죽었어. 아니, 죽기로 했지. 그때 똑똑한 길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방법이 있어. 다들 내 말 잘 들어. 길수는 조심조심 훈장님의 벼루를 꺼내더니 탁 소리가 나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벼루는 와장창 깨졌고 새 학동은 이불을 덮고 끙끙 앓는 척을 했어요. 얼마 뒤 훈장님이 돌아오셨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냐? 스승님, 죄송해요. 저희가 벼루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죄가 너무 커서 죽을 마음으로 꿀을 다 먹어버렸어요. 훈장님은 순간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계셨어요. 눈이 천장을 보고 다시 단지를 찾으러 벽장을 열었다가 텅 빈 단지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입술은 실룩이고 눈썹은 솟구치고 이마엔 핏줄이 살짝 떠올랐지만 훈장님은 화도 못 내셨어요. 이놈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자니 어린 것들이 무서워서 꿀을 먹은 게 안타깝고 괜찮다. 하고 넘기자니 몇 달 동안 모은 꿀이 다 사라진 게 속이 쓰리기만 했지요. 결국 훈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죽을 각오로 먹은 꿀이었겠다. 근데 난 죽을 각오로 참아야겠구나. 새 학동은 조심조심 훈장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스승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치만 너무 맛있긴 했어요. 하하하하. 다음부턴 적어도 국자로 퍼먹지 말고 나눠 먹는 법부터 배우거라. 그날 이후 서당에는 더 이상 꿀단지가 없었지만 훈장님의 속은 여전히 꿀처럼 끈적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 영감이 장터 한복판에 국밥집을 차렸어요. 그 국밥집에서는 언제나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얼큰한 국물 냄새가 길거리까지 퍼졌지요.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감탄하곤 했어요. 우와, 냄새 한번 끝내주네. 국밥이 아니라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아. 구두쇠 영감은 국밥이 팔려나가는 걸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만 팔리면 금방 부자가 될 테지. 그날도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어요. 마침 옆마을에 사는 최서방도 시장 구경을 나왔다가 국밥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야,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는구먼. 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 최서방은 코를 벌름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국밥에서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허기진 배를 더욱 자극했지요.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거친 손이 그의 소매를 움켜쥐었어요. 어이, 이 사람, 어딜 그냥 가려고?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니 이게 누구야? 국밥집 주인인 구두쇠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서 있지 뭐예요. 무슨 일이시오? 뭘 무슨 일이야? 국밥 냄새를 맡았으면 값을 내야지. 예? 내가 국밥을 먹었소?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냄새를 맡았으면 그만한 값을 내야지. 최서방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국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냄새 맡았을 뿐인데 무슨 값을 내라는 거요? 구두쇠 영감은 손을 허리에 척 올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야, 냄새도 국밥에서 나왔으니 그 냄새도 내 재산이 아니겠나?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지. 어서 값을 내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영감 진짜 너무하네. 냄새 맡은 것도 돈을 내라니 이런 법이 어딨어? 하지만 구두쇠 영감은 두 팔을 꽉 끼고 도리어 당당했어요. 그러자 최서방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두쇠 영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찰랑찰랑 흔들었어요. 자, 잘 들으시오. 이 소리 들리시오? 구두쇠 영감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이건 엽전 소리잖아. 그렇지요. 확실히 들었지요? 그야 들었지. 그러자 최서방은 빙긋 웃으며 엽전을 다시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럼 됐소. 나는 국밥 냄새를 맡았고 당신은 돈소리를 들었으니 서로 주고받은 셈이지 않소? 구두쇠 영감은 순간 어리 빠진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그의 벙찐 얼굴을 보더니 참았던 웃음을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이 영감 제대로 당했네. 맞아. 냄새 맡은 값은 돈소리로 충분하지. 그럼 이제 저 영감 더는 어거지 부릴 수 없겠네. 구두쇠 영감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어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뻐끔거리다가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뒤돌아 국밥집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구두쇠 영감은 다시는 냄새 맡은 값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깔깔 웃었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았지만 늘 가난했고 끼니조차 겨우겨우 때우며 살았지요. 에휴, 이놈의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고생만 하다 죽을꼬. 노인은
어느 날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 쓰러질 듯이 지쳐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리릭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푸르죽죽한 얼굴에 뿔이 달린 도깨비 하나가 나타났어요. 허허허, 노인장, 왜 그리 한숨이 깊소? 놀란 노인은 벌떡 일어나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쿠야, 누가 말을? 어이쿠, 도깨비 아니신가? 겁내지 마시오. 나는 나쁜 도깨비가 아니오. 노인장 같은 착한 사람을 도우러 왔소. 나 같은 늙은이에게 도와줄 게 뭐가 있겠소? 도깨비는 웃으며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감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감투는 도깨비 감투요. 이걸 쓰면 남들에게 모습이 보이지 않지. 노인장, 이걸로 세상살이 좀 편히 해보시오. 노인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안 보인단 말이오? 허허, 믿어보시오. 대신 너무 욕심내지 마시오. 도깨비는 감투를 건네고는 휙 사라졌어요. 노인은 감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머리에 써보았지요. 아이쿠, 내 손이 안 보여.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구먼. 그날부터 노인은 시장에 나가 누구 눈에도 띄지 않고 이것저것 훔치기 시작했어요. 고기, 과일, 쌀, 심지어 새 신발까지. 처음엔 두근거렸지만 이젠 너무 익숙해졌지요. 하하하, 이거 참 편하구먼. 이 감투 덕분에 난 이제 부자야. 집에는 먹을 것과 물건들이 쌓이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 많은 건 다 어디서 난 거요? 시장에서 좀 얻었어. 뭔가 수상한데? 하루는 노인이 담배를 피우다 그만 감투에 불똥이 튀었어요. 아이고야, 구멍이 났잖아. 노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것 좀 꿰매줘. 아무 실이나 말고 튼튼한 걸로. 아내는 빨간 실이 가장 튼튼해 보였기에 붉은 실로 구멍을 꿰매주었지요. 며칠 뒤부터 시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너 들었어? 가게 물건이 없어졌는데 항상 그 옆엔 빨간 점이 있었대. 그래? 우리 가게에도 그런 점이 있었는데 물건이 사라졌어. 상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붉은 점만 보이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노인은 전혀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쌀가게에 들어갔어요. 쌀이 떨어졌으니 오늘은 쌀이나 한 자루 가져갈까? 그런데 이놈이 또 왔군. 저 붉은 점,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쌀가게 주인이 몽둥이를 번쩍 들고 외쳤어요. 순식간에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어요. 퍽, 퍽, 퍽. 아이고, 아파 죽겠네. 노인은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와 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감투는 이미 너덜너덜. 안 되겠어. 이 감투 때문에 사람 노릇을 못하겠구먼.
노인은 도깨비 감투를 마당에 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후, 감투는 붉은 불길에 타올랐고 그 순간 노인은 속이 후련해졌지요. 그 뒤로 노인은 하나하나 훔친 물건들을 몰래 돌려놓았고 다시 예전처럼 땀을 흘리며 살았어요. 힘은 들었지만 마음은 참 편안했지요. 이젠 훔치지 않아도 돼. 내 손으로 벌어야 밥도 맛있다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시장에는 붉은 점도 도깨비 감투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멸치 대왕의 꿈.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아주 먼 옛날 동해바다 깊은 곳에 오래오래 산 멸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멸치는 무려 700해. 그러니까 700년이나 살아온 아주 늙은 멸치였지요. 몸은 말라서 반쯤 투명했지만 수염은 길게 자라고 눈매는 살아 있었어요. 그날도 멸치는 바위 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꿈속에서 멸치는 하늘 위로 둥실 떠올라 구름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리곤 갑자기 세상이 더워졌다가 으슬으슬 추워졌다가 하늘에서 눈까지 내렸어요. 그러다 휙 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졌지요. 이게 무슨 꿈이람? 잠에서 깬 멸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그냥 넘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멸치는 하인인 가자미를 불렀어요. 가자미야, 어서 서해 바다에 있는 해몽의 대가 망두가 노인을 모셔오너라. 가자미는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어요. 예, 나리 금세 다녀오겠습니다. 가자미는 남해를 거쳐 물살을 가르며 먼 서해까지 헤엄쳐 갔어요. 파도도 거세고 상어도 만나고 문어의 잉크 공격도 받았지만 꿋꿋하게 망둥어 노인을 찾아냈지요. 망둥어는 수염이 허연 데다 눈이 튀어나온 연륜이 가득한 물고기였어요. 동해라니 아주 먼 길이군. 멸치님이 부르셨다니 가야지. 가자미는 망둥어를 등에 업고 다시 물살을 거슬러 동해로 돌아왔어요. 멸치는 망둥어를 보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겼어요. 아이고, 망둥어 선생.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자미에게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북에 뭐하나? 어서 주안상부터 내우게. 가자미는 억울했어요. 자기가 지느러미에 물집이 생기도록 헤엄쳐 갔다 왔건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되레 꾸중을 들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이니 어쩌겠어요. 꾹 참고 주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지요. 잠시 후 마을의 물고기들도 이 소문을 듣고 하나 둘씩 구경하러 왔어요. 꼴뚜기, 메기, 병어, 새우까지 모두 궁금해하며 자리를 잡았지요. 멸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망둥어 앞에 앉아 말했어요.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로 승천하고 더웠다 추웠다 눈까지 내리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망둥어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지요. 이건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건 바로 나리께서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이지요. 구름은 용이 타는 수레요. 더위와 추위는 날씨를 다스린다는 뜻. 눈은 기후를 다루는 용의 능력이지요. 이는 나리께서 용이 되어 바다를 지배할 징조입니다. 멸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 역시 망둥어 선생,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늙은 멸치가 드디어 용이 되다니. 물고기들은 웅성거리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한쪽에서 억울한 눈으로 지켜보던 가자미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조용해졌어요. 멸치는 눈을 부라리며 물었어요. 뭐라? 이 멸치가 용이 되는 꿈이 안 좋다고? 가자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날이 승천하는 건 어부에게 낚여서 수면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석쇠 위에서 구워질 때 부채질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것이며, 눈이 내리는 건 나리에게 소금을 뿌려 양념하는 거예요. 즉 이건 나리가 식탁에 오를 꿈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멸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망발이냐, 이 발칙한 녀석! 그리고는 가자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순간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렸지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눈이 가운데에서 옆으로 가 붙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숨을 삼켰고 망둥어는 너무 놀라 눈이 더 튀어나와 버렸어요. 꼴뚜기는 자기 눈도 몰릴까봐 재빨리 눈을 감아 머릿속에 숨겼어요. 그 모습을 보던 메기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눈이 메기는 너무 웃다 입이 찢어져 버렸어요. 쩍 하고 큰 입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걸 본 새우도 배를 잡고 웃다가 허리가 휘청거리며 구부러져 버렸고, 병어는 깔깔 웃다가 멸치가 노려보자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는데 그만 입이 앞으로 쑥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 뒤로 바닷속 물고기들은 다들 조심조심 입을 다물며 꿈 해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답니다. 그 꿈이 진짜 용이 되는 꿈이었는지 멸치볶음이 되는 꿈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얼굴이 변한 물고기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지요. 떡 먹기 내기. 옛날 깊고 푸른 산 속에 두꺼비와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오랜 친구라 늘 함께 지냈지요. 어느 날 날씨가 쌀쌀해지자 두 친구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배고파. 따끈따끈한 떡이 있었으면 좋겠다. 토끼가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러게, 쫄깃한 떡을 한 입 물면 얼마나 맛있을까.
두꺼비도 군침을 삼키며 맞장구 쳤어요. 결국 두 친구는 직접 떡을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토끼는 산속에서 쌀을 구해오고 두꺼비는 개울가에서 깨끗한 물을 떠왔어요. 둘은 힘을 합쳐 쌀을 씻고 절구에 넣고 쿵덕쿵 쿵덕쿵 힘껏 빻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떡시루에 넣어 가마솥에 올려놓고 정성껏 찌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며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산속 가득 퍼졌어요. 우와, 냄새가 정말 끝내주는데? 토끼가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어서 떡을 꺼내자. 두꺼비도 신이 나서 떡을 꺼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따끈따끈하고 쫄깃한 떡이 완성되었어요. 두 친구는 얼른 한 입 베어 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어흥, 떡이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나도 같이 먹자. 깜짝 놀란 두꺼비와 토끼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덩치 큰 호랑이가 씩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떡을 나눠 먹기 싫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만드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우람한 발톱을 보니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 같이 먹자. 두꺼비와 토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호랑이는 기분 좋게 떡을 괴고 앉았어요. 그런데 막상 떡을 보니 양이 생각보다 적어 보였어요. 이거 먹고는 도저히 배가 안 찰 텐데. 호랑이는 눈을 반짝이며 꾀를 냈어요. 얘들아, 우리 중에서 제일 어르신이 떡을 다 먹는 게 어때? 두꺼비와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호랑이의 억센 발톱이 무서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나는 이 산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어. 그러니 내가 제일 어른이야. 그러자 토끼가 재빨리 반박했어요. 그럼 내가 더 어르신이겠구나. 내가 이 산을 만들었거든. 흙을 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호랑이가 말문이 막힐 찰나 두꺼비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두꺼비야, 왜 울어? 호랑이와 토끼가 어리둥절해졌어요. 두꺼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어요.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서 그래. 내 아들이 토끼랑 함께 이 산을 만들려고 흙을 나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었거든. 호랑이와 토끼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되면 두꺼비가 가장 나이가 많은 게 되는 건데. 호랑이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내기 다시 하자. 이번에는 언덕에서 떡시루를 굴려서 먼저 잡는 동물이 떡을 다 먹는 거야. 토끼도 덩달아 좋아 하고 외쳤어요. 두꺼비는 속으로 울었지만 겁이 나서 다시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셋은 힘껏 떡시루를 굴렸어요. 떼구르르르르. 떡시루는 빠르게 굴러내려갔고 호랑이와 토끼는 번개처럼 뛰어갔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발이 느려 느릿느릿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중턱에서 떡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떡시루는
계속 굴려 내려갔어요. 뒤늦게 도착한 두꺼비는 우연히 나무 밑에 걸린 떡을 발견했어요. 이야, 떡이 여기 있네. 두꺼비는 신나게 떡을 냠냠 먹었어요. 배가 부르자 남은 떡을 등에 짊어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참 후 호랑이와 토끼는 산 아래에서 텅 빈 떡시루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두꺼비가 다가왔어요. 호랑이야, 토끼야, 너희 주려고 남은 떡을 가져왔어. 어서 먹어. 하지만 호랑이와 토끼는 두꺼비 등에 붙어있는 떡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게 뭐야? 다 들러붙었잖아. 이렇게 지저분한 걸 어떻게 먹어? 호랑이는 화를 내며 덜썩 주저앉았고 토끼도 투덜거리며 뒤돌아섰어요. 두꺼비는 혼자 남아 멋쩍게 웃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등에 들러붙은 떡이 굳어지면서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두꺼비의 등이 울퉁불퉁한 거랍니다. 욕심쟁이 영감과 나무 그늘.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똑똑한 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총각은 뜨거운 볕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 근처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쉬기로 했어요. 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총각은 금세 땀이 식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욕심 많기로 소문난 마을의 부자인 욕심쟁이 영감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영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오더니 총각을 흔들어 깨웠어요. 야, 이 녀석아, 누가 허락도 없이 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냐? 당장 나가라! 잠에서 깬 총각은 영감의 말을 듣고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영감님, 이 나무 그늘이 왜 영감님 것인가요? 하늘이 모두를 위해 주신 그늘 아니겠습니까?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어요. 이 나무는 내 땅 위에 있으니 그늘도 내 거다. 그러니 나가라, 이 녀석아. 총각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엉뚱한 말을 꺼냈어요. 영감님, 그럼 이 그늘을 저에게 파시면 어떨까요? 영감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그늘을 판다고? 이 녀석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총각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5냥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늘을 제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영감은 돈 욕심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늘은 모양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이 녀석이 돈을 준다니 그냥 받아야지. 그리하여 영감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다. 5냥이면 그늘을 네게 팔겠다. 총각은 약속대로 5냥을 내밀었고 영감은 나무 그늘을 판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영감은 돌아가며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그날 오후 태양이 기울며 나무 그늘이 서서히 영감님 집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영감의 집 마당에 들어섰어요. 마당에서 땀을 식히던 영감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 녀석아, 네가 왜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느냐? 총각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 그늘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그늘이 있는 곳에 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은 어이없어 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그늘은 총각의 것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총각은 그늘 아래에 편히 누워 웃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걱정 마세요. 저도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쉬기만 하겠습니다.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무 말도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총각은 그늘을 따라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영감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 녀석, 어서 내 방에서 나가라. 총각은 웃으며 대꾸했어요. 이 그늘은 제가 산 것이니 그늘이 있는 곳이 제 영역 아닙니까? 결국 그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영감의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러자 영감은 참다 못해 총각에게 소리쳤어요. 이 녀석아, 20냥을 줄 테니 그 그늘을 다시 내놔라. 하지만 총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그늘은 이제 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소중한 것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 총각은 나무 그늘을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운 날이면 그늘 아래에 모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놀았고 어르신들은 편히 쉬며 여유를 즐겼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총각은 영감이 떠난 집을 고쳐 큰 쉼터로 만들었어요.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된 그곳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총각에게 고마워하며 나눔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두 친구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구와 욕심 많은 만석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커가면서 성격이 점점 달라졌어요. 동구는 남을 도우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었고 만석이는 욕심이 많고 남을 속여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만석아, 저기 봐. 저게 뭐지? 동구가 나무 사이에서 반짝이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만석이 눈을 크게 뜨고 달려갔어요. 이거 동굴 입구 같은데? 혹시 보물이 있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뭘까? 동구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반짝반짝 상자 안에서 황금과 보석이 가득 쏟아져 나왔어요. 만석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게 다 우리 거야. 동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만석아. 이런 보물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 이건 아마 신령님이 두고 간 보물이 아닐까? 그때 동굴 안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옳거니, 너희가 이 보물을 발견했구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수염이 길게 늘어진 산신령이 서 있었어요. 산신령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보물은
착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 내가 내는 시험을 통과하면 너희에게 보물을 나눠주겠다. 만석은 신이 나서 외쳤어요. 시험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어서 내리세요. 산신령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만약 너희가 이 보물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동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곳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산신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하구나. 그러나 만석은 서둘러 대답했어요. 저는 저기 더 큰 집을 사고 더 많은 금을 모아서 부자가 될 거예요. 산신령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자 만석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신령님, 사람이 돈을 벌면 욕심이 나는 게 당연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산신령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에게 보물을 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만석이의 보물이 갑자기 새까만 돌멩이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만석이는 돌멩이를 움켜쥐고 산신령을 바라보았어요. 산신령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욕심은 결국 사람을 망치게 하는 법이다. 네가 진심으로 남을 돕고 나누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 돌은 금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동구는 조용히 보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만서가 나눌 줄 모르면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만석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야. 이게 왜 돌이 된 거야? 내 몸을 돌려줘. 그러자 산신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돌을 가지고 세상을 다니며 착한 일을 하면 어느 날 금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돌로 남을 것이다. 산신령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동구는 보물을 챙겨 마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만석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돌을 바라보았어요. 설마 이 돌이 진짜 금으로 변하는 날이 올까? 만석이는 돌을 손에 꼭 쥔 채 산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보물도 없이 빈손으로 마을에 돌아가기 싫었던 그는 결국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만석이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 남을 도와주면 이 돌이 진짜 금으로 변하는지. 그러던 중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어요. 이 할머니를 도와주면 혹시 돌이 반짝반짝 빛나려나? 만석이는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어요. 고맙네. 물 한 모금만 주면 좋겠구나. 만석이는 근처 가게에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받아왔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만석이를 많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참 착한 젊은이구나. 덕분에 살았네. 만석이는 얼른 돌을 꺼내보았어요. 하지만 그 돌은
여전히 돌멩이 그대로였어요. 만석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뭐야, 도와줬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만석이는 이후로도 크고 작은 선행을 했어요. 비를 맞으며 길을 잃은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자신이 아끼던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이건 다 헛수고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는 배고픔에 지쳐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모, 저기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년이 눈에 띄었어요. 소년은 허름한 옷을 입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만석은 본능적으로 주인을 불렀어요. 이 아이한테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주모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젊은이, 가진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겠소? 만석은 주머니 속 마지막 동전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거라도 아껴야 나도 먹고 살지 않겠어? 그런데 옆에서 허기를 참는 소년의 얼굴을 보자 만석이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동전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 것까지 주세요. 소년은 깜짝 놀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먹어라. 넌 아직 커야 하니까. 소년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만석은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이상하게 나도 기분이 좋은데?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왔어요. 만석은 화들짝 놀라 돌을 꺼냈어요. 그런데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며 황금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만석은 숨을 멈추고 돌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동안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을 거라고만 생각했구나. 하지만 진짜 보물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 기쁨이었어. 그제야 산신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남을 돕는 마음이 생길 때 돌은 황금으로 변할 것이다. 만석은 돌을 꼭 쥐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 후로 만석이는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놀라워했고 마을로 돌아간 그는 동구와 다시 친구가 되었어요. 동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만석아, 이제야 네가 진짜 보물을 찾은 것 같네. 만석이도 빙긋 웃었어요. 그래, 보물은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 속에 있었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왕부석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정읍이라는 고을에 마음씨 곱고 살림살이도 알뜰한 안악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행상으로 마을마다 물건을 팔러 다니던 남편과 단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지요. 여보, 이번엔 조금 멀리 가야겠소. 정읍을 떠나 남쪽 고을까지 다녀오려 하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남편은 장에 팔 물건들을 짊어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던 남편은 열흘이 지나고도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악은 매일같이 마을 입구 언덕에 올라 남편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았어요.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남편이 좋아하던 국을 끓이며 말했지요. 오늘은 꼭 오시겠지, 그 긴 길을 어찌 오시나?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안악은 마을 뒷산의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남편이 올 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해가 뜰 때도 달이 뜰 때도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기다림에 지친 마음은 어느새 노래가 되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가 바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정읍사예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어강요리. 그녀의 목소리는 들에 퍼지고 바람에 실려 강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는 가슴이 저릿해 눈물을 훔쳤지요. 그러나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악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저 바위가 꼭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그 바위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었고 마치 먼 길을 애타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건 틀림없이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그 여인의 모습이야.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망부석이라 불렀고 그녀의 정성과 기다림을 오래도록 기억했답니다. 정읍의 망부석은 지금도 하늘을 우러르며 묵묵히 서 있어요. 오고 가는 이들이 그 바위를 어루만지며 말하지요. 그 기다림 참으로 애틋하구나.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바위가 되었을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준답니다. 망부석은 기다림의 바위란다. 오래도록 사랑하고 믿는 마음은 바람보다 단단하고 말보다 오래 남는단다. 오늘의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